안녕하세요. 통계로 통하다 진행을 맡은 김미미입니다. 오늘 통계로 통해 볼 것은 예술, 바로 명화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명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뭐랄까,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굉장히 고요한 느낌도 들면서 정말 밤하늘에 이 별빛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쓸쓸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명화와 통계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명화와 통계에 대한 연관성을 이야기해 주실 김영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를 딱 들었을 때요. 그러면 통계 수치로 명화를 그렸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단순하게 예술적인 명화와 수학적인 통계 네?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죠? 사실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이 명화와 통계는 아주 닮은 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앞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네. 명화와 통계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렵다. 뭔가 통계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 명화를 좀 깊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화와 통계의 공통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이야기해 주는 것. 바로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통계의 모든 표현이나 책자들이 수시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한 페이지만 넘겨도 질려버리는 거죠. 네. 명화와 통계는 각각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림은 형태와 색으로 보여주고요. 통계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모두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도구라는 거죠. 네. 통계는 단지 수식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작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작품은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자마자 이건 통계야 라고 든 그 작품입니다. 네. 보실까요? 좋아요. 이 작품은 진혜자님께서도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유명한 화가 고흐가 1886년 파리에 머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통계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 구두의 주인분께서 굉장히 좀 거친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유층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거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림이나 흔적은 없어요. 맞아요. 바로 구두 하나만 놓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구두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또한 당시 파리의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을 대표하는 일종의 통계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계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뿐입니다. 네. 알고 싶은 대상이 남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싶은 대상을 추측하는 거죠. 네. 즉, 관찰, 실험, 조사에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대상을 추측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대상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려서 남긴 후에 그 그림으로 추측을 하는 것이, 통계도 마찬가지로 이 대상을 관찰하고 남긴 데이터로 추측을 하는 게 공통점이란 얘기군요. 예, 그래요. 바로 이해하셨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화와 통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본다는 것은 뭘까요? 영어로 RC 하면은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릴까요? 저는 일단은 뭔가 한눈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아마 그림이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 도구이기 때문일 겁니다. 맞아요.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의사 전달의 도구라는 것이고 의사 전달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식도 사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고 그렇게 살아남은 지식 중에서 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이 나오는 거죠. 즉 명화는 그 시대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색과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통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통계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료를 어떻게 정리 요약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을 기술통계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알고 싶은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추론통계학이라 네. 얘기해요. 그리고 통계의 주요 특징으로 변이성을 얘기하는데요. 미술에서 정리 요약, 모집단 추론, 변이성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미술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양대 산맥이 바로 이집트 미술 그리고 그리스 미술인데요. 먼저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이집트는 어떤 사회였을 것 같으세요? 이집트는 제가 알기로는 종교적 사회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이집트는 종교 중심의 사회로 지상의 삶은 내생의 영상에 비하면 잠시 스쳐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미술도 내세와 영웅성을 표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이집트 미술은 사물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했어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은 얼굴은 옆모습, 눈은 앞에서 본 모습, 몸은 정면, 하체는 옆모습이죠. 또 다른 그림 정원 그림을 보면 네. 정원은 위에서 본 모습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오리는 옆모습, 네. 나무도 옆모습을 그렸죠. 네. 이런 이집트 그림은 뒤에 중세시대 종교적 메시지 중심의 그림과 현대의 추상화 그림으로 이어졌어요. 이 그림은 어떤 것 같나요? 자유분방한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사과와 천의 배치를 보면 네. 자유분방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그림자도 제각각이고 사과도 탁자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아, 이게 뭔가 사과가 굴러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안하다고 느꼈나 봐요. 나는 사과를 그린 시간보다 네. 사과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다. 이 그림을 그린 폴 세잔이 한 말이에요. 오. 세잔은 관찰이란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닌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네.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에서 특징을 추천해내어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세자는 하나의 눈이 아니라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감고 네. 오른쪽 눈으로 보는 세계 그리고 왼쪽 눈으로 보는 세계를 같이 그렸던 거죠. 피카소도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사물을 위, 아래, 좌우, 앞뒤 6면을 동시에 한 평면에 표현하기도 했어요.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보면 강렬한 색과 다양한 시각에서 우는 여인의 모습을 재구성하여 그린 것이죠. 이런 다층적인 시각을 통해 사물의 보다 본질적인 모습을 평면의 합폭에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집트 미술과 비슷하죠. 피카소의 또 다른 그림, 소를 보면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피카소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가장 본질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찾고자 노력했죠. 네. 추상화는 바로 특성과 관계를 단순화를 통해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의문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이집트 그리고 세잔 피카소의 그림이 과연 통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집트 그림 세잔 피카소는 전체를 포괄하는 속성과 주된 형상에 주목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네. 앞에서 통계학의 주요 기능인 자료 정리와 요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자료 정리와 요약은 통계가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통계에서 데이터를 분석 요약하는 방법은 네. 먼저 단순화인데요. 네. 평균, 네. 즉 하나의 숫자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네. 세잔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평균 외에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분산, 표준편자, 그 사분위수 표 그래프를 통해서
위아래 범위 좌우를 모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를 시켜서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이 한 장의 그림을 보시죠. 네? 이 그림의 작자는 누구인지 알 것 같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이요? 제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림도 그렸나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유명한데요. 네. 훌륭한 통계학자이기도 하셨어요. 오. 크림 전쟁 당시 나이팅게일은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눈으로 파악하기 힘든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다양한 관점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나타냈죠. 원 형태에서 나누어진 12개의 구역은 네. 1년에 12달을, 네. 색깔은 부상병의 사망 원인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 덕분에 병원의 위생을 개선하여 5개월 만에 병원 내 군인 사망률을 42%에서 2%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명화는 한눈에 본질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한 거고 이 통계 그래프도 이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한 거네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술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신 이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스 미술은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네. 이데아 이론을 살펴보면은 세계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죠. 이데아 세계는 현실 세계의 원본이며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세계이고 완전한 세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데아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데아 세계를 모방한 현실 세계이며 이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변화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처럼 신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비례, 질서, 조화 측면에서 인간의 아름다움, 즉 이데아적인 완벽한 인간을 표현한 거죠. 통계학도 이데아에 대한 탐구입니다. 바로 추론 통계학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의 모집단을 알기 위해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죠. 바로 모집단이 이데아 세계인 거고 이데아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표본을 통해 추측하는 것이죠. 작가님 이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데아는 알고 싶은 전부고 그게 모집단인 거고 그 모집단에서 일부분인 그 표본만 보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한 현실 세계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오. 그렇다면 작가님 이번에는 변이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크레용 세트에 하늘색, 나무색, 살색이라는 크레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은 무조건 하늘색으로 그렸고요. 아, 그쵸. 나무는 나무색, 네. 그 사람은 다 살색, 맞아요. 이 색으로 칠했거든요. 네. 이것은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고유한 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인상파가들은 태양빛에 따라 자연의 사물들은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세상의 겉모습을 눈에 전달해주는 바로 빛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 같은 장소인데 계절이나 좀 시간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인상파가들이 주목한 현상이 시간이 변하고 계절이 변하는 것 같이 통계에서는 이런 것을 변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의 존재 이유가 이런 변이성 때문이라고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서 혈압을 재잖아요. 그렇죠. 만약 혈압이 일정한 값이라면은 이렇게 매년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 그렇죠.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혈압이 변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다양하고 변하기 때문에 네. 바로 통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명화들을 보면서 이 통계와의 공통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작가님?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통계 분석자의 눈이 화가나 시인, 철학자의 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가는 빛을 통해 세상을 보고 통계 분석자는 숫자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철학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고 통계 분석자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시인은 언어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묘사하고 통계 분석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표현의 결과는 다 다르지만 생각의 과정은 비슷합니다. 통계는 철학, 그림, 시와 같이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너무 어렵게 수학 공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는 세상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통계가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서 통계와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통계와 통하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